모건 스탠리에서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일부 자동차 업종의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올지라도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모두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모습 장중 보여줬었죠. 고점을 딱 치고 일정 부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 일단 이러한 지표들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모건 스탠리는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35만 원에서 기존 그리고 43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미국 관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는 부분과 하이브리드 경쟁력, 현대차 그룹에 있어서는 하이브리드 굉장히 로봇 모멘텀 확실히 붙기 전에도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줬었습니다. 수익성 구조가 안정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 얘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얘기는 모건 스탠리에서 한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오늘 현대 글로비스가 주가가 장중에 21% 뛰고 그러한 흐름들을 좀 묻어서 함께 좀 설명해 드리는데 어느 기사가 좀 하나 떴습니다. 현대차 부사장이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 적절한 시점에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의중을 밝혔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가 된다면 실질적인 영향을 정의선 회장이나 현대 글로비스가 받아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됐거든요. 이러한 흐름들을 한번 좋은 자료가 나오면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현대 글로비스가 장중 21% 넘는 급등세를 보였다가 매물 출회 일부분 상승범주 줄이는 흐름들이 있는데 그러한 흐름들 때문에 오늘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아는 14만 5천 원에서 16만 5천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조금 이렇게 좀 지저분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소수점 이렇게 찍었습니다. 일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HEV, 하이브리드 라인업 경쟁력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봤고요. 현대모비스도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50만 원 선으로 목표 주가를 모건 스탠리에서 올렸더라고요. 안정적인 기반, 그 AS 부분에서도 성장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HL 만도는 영업이익 성장을 긍정적으로 봤는데 목표 주가 올렸습니다. 6만 5천 원으로. 그런데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유지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한국타이어가 한 1만 원 정도 목표 주가가 올랐는데 원재료 비용 하락과 환율 수혜를 받는다라고 모건 스탠리는 판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한원 시스템은 오히려 목표 주가를 좀 낮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중 축소를 유지한다라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얘기했는데 2,500원으로 낮췄습니다. 구조조정 비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 변동에 대한 리스크는 가져가는 것으로 파악을 했더라고요. S&T 모티브 매수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는 내렸습니다. 4만 3천 원에서 4만 1천 원으로 내려잡았는데 일단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는 성장 궤도 복귀가 가능하다라고 언급했으니까 이 목표 주가 단의 흐름들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 지난주 후반에 괜찮게 올랐습니다. 한 2%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6% 올랐나요? 그런데 오늘 좀 떨어지죠. UBS에서 알테오젠을 정말 반토막을 내놨습니다. 현재 주가는 49만 원에서 한 50만 원 선을 보이는데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의 절반 수준으로 27만 원으로 싹둑 잘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매도를 유지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머크사에서 키트루다 큐렉스 이런 부분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약간 이제 잡음 이런 부분도 있었죠. 이거는 이제 정맥 주사 아닌 피하 주사 SC 제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순매출 20억 달러를 전망하는데 컨센이 50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시장 전망치보다 훨씬 못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확 낮춘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반영된 매출이 4,160억 원, 영업이익이 3,150억 원인데 블룸버그에서 이 알테오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뽑아낸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 각각 20% 넘게 하회하는 수준이다라고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왜 기술 수출한 그런 제약사, 그런 빅테크 쪽에서, 빅파마 쪽에서 일단 잘 해낸다면 그에 따른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받잖아요. 그래서 월별로 들여다보는 게 중요한데 일단 UBS 같은 경우에는 키트루다 SC의 12월 도매 가격, 매출이 한 1,670만 달러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키트루다 전체 매출에서 그 비중을 차지해봤더니 0.7% 수준밖에 안 된다. 아주 초기 단계 수준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이제 12월이지만 뭐 4분기 3달 있죠. 그거를 다 합산을 했을 때 기존 추정치는 이 정도인데 훨씬 못 미치고 시장 컨센서스보다 훨씬 못 미친다라는 분석 근거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키트루다 SC의 경쟁 약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옵디보 SC, 뭐 티센트리 이런 부분인데 옵디보 SC보다도 훨씬 낮은 그런 요거는 이제 12월 도매 가격 똑같이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4분기 기준으로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경쟁 약물보다 좀 못한 수준 이런 부분도 비교 분석을 해뒀더라고요. 어쨌든 미국에서 키트루다 SC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환이 좀 더 느리고 이런 부분이 좀 필연적인가라는 거를 의문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J코드 발급이라고 해서 이 코드가 발급돼야지 아무쪼록 이제 보험사의 병원 같은 데서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UBS에서는 4월 J코드 발급 이후에 전환율 이런 부분이 변곡점이 좀 필요하다. 봐야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쟁 약물이 옵디보, 티센트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경쟁 약물을 봤을 때 출시된 1년 이후의 전환율이 한 자릿수 중반에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머크사 같은 경우에는 타사 대비해서 매출 의존도가 좀 높은 흐름들도 있어서 전환 전략 더 공격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요런 인식, 이런 부분도 그냥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깎아도 좀 많이 깎았네요. 이런 흐름 전해드립니다. 카카오, JP모건에서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전반적으로 해외 증권사에서 우리나라의 굵직한 대형 기업들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 스토리텔링을 짰습니다. 일단 4분기 영업이익 전망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기존 대비해서 18%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 주가까지 낮춘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피코마 주요 자회사이잖아요. 이쪽에 성장 둔화 우려감 이런 부분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AI 그룹 기업으로서 카카오 그룹이 잘 해낼 수 있을까? 이거 올 한해 카카오의 주가를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동력이긴 한데 JP모건에서는 AI 매출 기여가 제한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뉴 서비스입니다. AI 서비스 카나나를 이용하는 그 이용자들이 거기에서 머물러서 쭉 이용하는 시간 이런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봤더라고요. 그런 지표 반등이 좀 미미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분석도 좀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줄줄이 이제 정신없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 통해서 머니코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해외 증권사에서 앞서서 UBS에서 알테오젠의 현재 주가 대비 목표 주가를 거의 절반으로 싹둑 잘랐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JP모건에서 이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에 50만 원에서 43만 원으로 낮출 흐름들이 현재 포착이 됐습니다. 일단 4분기 잠정입니다.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1,220억 원 정도 영업 손실 났거든요. 근데 예상에 어떻게 보면은 부합하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조금 더 뜯어보면은 작년 4분기 대비해서 봤을 때 영업 손실 작년 4분기는 2,255억 원이었는데 그보다는 많이 줄인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약간 아쉬운 거는 이제 전분기 작년 3분기는 6천억 원 넘게 흑자를 보였었는데 이게 영업 손실로 지금 4분기는 잠정이긴 하지만 나왔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는 적자폭을 줄였지만 지난 분기, 3분기 대비해서는 적자 전환됐다. 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봤을 때 영업 손실은 조금 더 는다는 거 좀 확인해 드렸습니다. IRA 보조금 수혜액 이런 부분이 전분기 대비해서 9% 정도 깎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SS 쪽 매출단에서 좀 붙어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2배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부진을 일부 상쇄했다라고 하면서 JP모건에서는 LG엔솔 목표 주가는 깎았지만 비중 확대는 유지한다라고 했던 게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약 30%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입할 수
있을 때 매력은 조금 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정 실적이 낮다라고 얘기했고 보다 이제 29일 같은 경우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이 열립니다.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중요할 것이다라고 JP모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미 주요 OEM 고객사와 전기차 계약 이런 부분이 잘 언급이 됐는지 재협상이 됐는지 그래서 수익성 방어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서의 모멘텀 중요하다고 하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차. 올해 들어서 주가 재평가 정말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주 동안 25%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 CES 2026 이후 완전히 기업의 체질이 달라진 것을 많은 투자자들이 인식하나 봅니다. 오늘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장중에 각각 8%, 13%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고 어제는 기아가 또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죠. 연초에 CS2026에서 이제는 중요한 게 이제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피지컬 AI를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더하자마자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흐름들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엄청 든든한 축이잖아요. 로봇 관련해서. 이게 IPO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또 부사장이 인터뷰한 그런 내용이 또 기사로 실리다 보니까 그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 기업들이 IPO 가치가 현대차 그룹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서는 평균 30조 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IM증권에서 발빠르게 오늘 아침에 관련 이슈를 분석했습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기업 가치는 밴드로 좀 말씀드리면 최하단 12조 그리고 최상단 56조 원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치를 IM증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현대차가 그동안 그룹 저평가 받고 재평가를 받지 못했던 가장 약점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양산에 대한 전략 설명이 좀 부족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CS2026을 기점으로 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의 그 궁금증이나 답답함을 해소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보스턴 다이내믹스 전용 공장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2028년 완공을 해서 연 3만 대를 전용 그 공장이죠.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로봇 산업이 거의 탑1이거든요. 휴머노이드 양산 단계에 진입을 하면서 대표적으로 피규어 AI 같은 경우에는 10만 대를 램프업할 수 있는 설비도 갖추고 있고 우리나라는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로봇 저명한 그 전문가의 인터뷰를 해봤는데 CS2026 보고 현대차 그룹의 아트클래스 보고 자신의 생각이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곧 이데일리 TV에서 공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러면서 현대모비스 굉장히 중요하죠. 액추에이터 공급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13% 장중에 급등하는 흐름들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비스, 물류랑 좀 연결될 수 있는 거고 현대제철까지 오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룹사에서 역할을 분담하면서 양산 체제를 구축해가는 그런 시너지 이런 부분도 현대차 그룹 내에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 휴머노이드 업체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주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현대차 그룹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까 이 얘기인지 쓴 기업을 얼마나 가치를 평가를 받까 이 부분일 텐데 이제 피어 그룹들 글로벌 피어 그룹들 경쟁 기업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제 세 개로 좀 나눴더라고요. 대표적으로 피겨 AI가 있을 수 있는데 북미의 거점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BMW가 고객사로 있으면서 더불어서 오픈 AI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개발하는 그런 레퍼런스
로보틱스를 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이었어요. 시리즈 C, ABC 이렇게 투자가 있는데 그 투자를 받으면서 기업 가치를 56조 원으로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기업 가치 이런 밴드에서 피겨 AI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기업 가치 56조 원으로 받았다. 이거 비교 분석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비텍입니다. 중국 완성차 OEM을 고객사로 확보를 한 곳인데 여기는 또 휴머노이드 매출은 비공개로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형 성장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는 있습니다. 뭐냐면 단일 고객사에서 100에서 한 250억 원 정도 수주를 한 그런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예상을 하는 거고요. 시총은 12조 원이 넘는 흐름들 이게 좀 파악이 됐고요. 세 번째는 유니트리 로보틱스입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을 봤을 때 13,000대라고 하는데 그중에 거의 절대 다수를 혼자 양산을 하더라고요. 4,160대를 한다고 하니까 그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생산 판매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가격이 싸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낮으니까 실제 구매 수요를 당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사실 유니트리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IPO에 대한 야심찬 목표가 있었으나 이게 좀 지연됐습니다만 IM증권에서는 유니트리 로보틱스를 보면서 그래도 올해 IPO는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업 가치가 10조에서 12조입니다. 그걸 봤을 때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 뭐 IPO 관련해서 기업 가치 12조에서 상당 56조 원인데 IM증권에서도 상장까지 굉장히 이미지 이런 부분으로 잘 부각시키고 전략을 잘 세운다면 우리의 증권사가 IM증권사죠. 밴드 상단까지 치고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한 30조 원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밴드 안에서 이런 전략들, 상장 전략을 잘 세운다면 이런 것까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좀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이슈 있을 때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지금 실패 없는 현대차그룹주 투자 전략 이 타이틀을 들고 오늘 아침에 증권사 리포트가 좀 나온 부분도 있었고요.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있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유진투자증권이 6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그 외에는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대모비스는 그러니까 유진투자증권이 가장 공격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56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17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그 외에 증권사는 따로 표기를 해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현대차, 현대모비스 52주 신고가 기록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기아도 좀 부지런히 따라붙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에서 완전 뭐 스포트라이트가 현대차 그룹주에 빵 하고 쏴지다 보니까 반도체가 뒤로 좀 밀린 흐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도체를 봐야 할 이유가 또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UBS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뒤에 SK하이닉스 보여줄 텐데 목표 주가 상단을 올리면서 그 영업이익단의 기준치를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 스토리텔링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UBS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기존에 한 15만 4천 원이었는데 이걸 17만 2천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요. 이유는 이제 올해 영업이익단에 있다라고 힌트를 드렸죠. 영업이익이 135조 원에서 171조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이게 참 작년 연말에 많이 올랐다고 했던 게 150조 원이었는데 올해 한 중순 정도 지났네요. 1월 2주 사이에 거의 뭐 20조 또 올랐습니다. 171조 원 상단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전망치가 144조였는데 이것을 더 올려서 181조로 상향 조정했다. 이러니까 당연히 목표 주가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이유가 D램의 수익성 되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2018년도 3분기 역대 최고치 전성기였던 그 수준에 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본격화되고 있다. 그 회귀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일단 긍정적인 소식들이 작년 4분기에 있었습니다. 서버 D램 계약가를 약 65%라는 거는 전분기 대비해서 올린 거거든요. 이걸 좀 성공적으로 맞췄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체, 이거 서버 D램만 말씀드린 건데 전체 D램에서 평균 판매 가격은 43% 올라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한다라는 게 UBS의 판단 근거였고
근거였고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DDR은 이제 범용 D램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계약가는 56%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 D램 같은 경우에 평균 판매 가격이 50% 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D램인데 낸드 같은 경우에 역시 가격이 27% 인상되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용 D램은 내년도 아니고요. 27년도까지 앞으로 2년 뒤 1분기까지 올라갈 것으로 봤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내년 3분기까지 어려움 없이 쭉 갈 것으로 가격 강세가 지속이 되겠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여기에 베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익 상향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HBM4 시제품 공개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뭐 SK하이닉스에서 작년 10월에 이미 했던 바가 있고요. 그 이제 후발주자로 잘 될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를 하는 그런 증권사의 멘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이런 부분이 있고 하반기에도 엔비디아 퀄 테스트에 대한 창구가 좀 개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기대감이 있다라고 UBS에서 또 언급을 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잘 벌다 보니까 잉여 현금, 돈 주머니가 좀 두둑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올해 한 105조 정도 확대가 될 거라고 예상하더라고요. 이러면 특별 배당에 대한 여력이 좀 커집니다. 그러면서 그 규모를 45조 원으로 바라봤습니다. 45조 원 규모의 특별 배당 여력까지 생겼다. 이렇게 D램 가격 강세, 낸드 가격 수익성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까지 결말을 좀 내줬으니까 UBS에서 삼성전자의 목표주가 상향한 근거들 잘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입니다. 목표 주가 100만 원짜리가 결국 나왔고요. UBS에서 그 지난번에 기존 목표 주가는 85만 원대였거든요. 근데 많이 올려잡아서 100만 원으로 대폭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모리의 전례 없는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한 상승 사이클 진입을 언급을 했고요. 역시 비슷한 내용은 삼성전자 좀 뺐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점을 좀 말씀드리면 이렇게 목표 주가를 100만 원으로 썼는데 이유는 올해 영업이익단 굉장히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 전망치는 99조거든요. 그런데 UBS에서는 SK하이닉스가 올해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벌겠냐고 봤더니 150조를 넘게 벌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숫자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올해부터 내년 EPS,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 추정치를 높입니다. 각각 21%로 상향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올해 설비 투자, 캐펙스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전망치를 올려 잡았는데 그게 38조 원, 기존 35조 원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고요. D램 영업이익률 올해 4분기 82%나 전망을 한다라고 합니다. SK하이닉스는 워낙 HBM에 대한 선두, 유지 이런 부분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 리더십은 견고하다고 봤고 올해 시장 점유율 56%를 유지할 거라고 봤고요. 구글 TPU나 엔비디아, 루빈 다 중요한 모멘텀이고 고객사입니다. 공급 점유율도 점점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목표 주가 100만 원 제시했으니까요. 이렇게 구조적으로 펀더멘털이 달라지는 시점에 아직 미반영됐다라고 판단을 한 듯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상향 100만 원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언급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무디스, 이게 사실 앞으로 우리 한국 시장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고 사실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 이 부분이 언급됐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약간 묻힐 수 있습니다만 좀 공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투자 전망 굉장히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무디스에서는 언급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AI와 클라우드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규모와 그리고 기간인데 향후 5년간입니다.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최소 3조 달러 규모인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3조면은 4천조 원입니다. 4천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종 뭐 많죠. 서버, 컴퓨터 장비, 데이터 센터,
그런 부분이고 또 새로운 전력 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많은 그 지출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하이퍼스케일러가 이제 주도를 해서 투자를 할 텐데 아직까지도 초입 단계, 초기 단계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12개월이면 1년입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18개월 지출 확대가 예상된다라는 부분 언급이 됐습니다. 내년을 기점으로 AI가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간다라는 부분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데이터 센터 구조 변화도 본격화될 것이다. 내년 기점으로 이것도 중요한 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간밤 뉴욕 시장에서는 어떻게 변했냐 하면 반도체, AMD, 브로드컴, 엔비디아가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는 약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이 올랐고 네오클라우드라고 해서 네오클라우드는 특화 클라우드거든요. AI 계산을 위한 특화된 클라우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어웨이브, 네비우스, 아이램, 사이퍼 마이닝 이런 부분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기업이라고 해서 메모리 저장을 위한 하드웨어 기업이죠.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샌디스크 올랐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LNF 오늘 밀리지는 않던데 최근에 본 자본도 있었고 괜찮을런지 이런 부분을 언급한 삼성증권의 리포트가 나와서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리포트의 핵심을 잘 파악을 해야지 이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표 주가는 내렸는데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면서 또 좋은 내용을 잔뜩 써놨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줄인 겁니다. 목표 주가를 18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내려잡았습니다. 최근 2달간 배터리 업종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사실 LNF가 한 12만 원 단에서 이런 뭐 여타 잡음 막 생기면서 10만 원 선으로 뚝 떨어졌다가 이제 한 11만 원 선으로 반등하는 그런 주가 추이를 보이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가장 좀 충격을 줬었던 충격거리일 만한 그런 부분이 이제 테슬라 공급 계약 소식이었는데 그게 이제 3조 거의 뭐 4조 되는 금액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공시 금액이 줄어서 좀 놀라셨던. 근데 이거는 뭐 큰 문제 없을 것이다라고 저희 머니코드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그리고 그 앞서서 자사주 100만 주, 이 자사주 100만 주의 규모는 전체 자사주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규모였는데 그걸 매각하면서 이제 자금 조달하는 이런 일련의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팍 꺾였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한 흐름들 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삼성증권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테슬라에 직납하는 직접 납기하는 그 물량 같은 경우에 워낙 기대치가 낮아서 펀더멘털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이렇게 낮춘 이유는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올해 판매 성장률을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그러면 27%로 제시하면서 경쟁사 대비해서는 양호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얘기를 해보면 다른 국내 전기차 경쟁사 대비해서 미국 쪽에 잡음이 덜 들릴 것이다. 왜냐하면 전기차 시장, 미국 쪽의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노출도가 적기 때문에 리스크가 제한적이라서 훨씬 국내 전기차 경쟁사 대비해서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LFP 양극재를 최초로 양산할 것이라 이거 준비를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멘텀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주시하실 텐데 이건 일단 컨센이 118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전망치가 369억 원이니까 지금 삼성증권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고요. 가동률 정상화 이게 지난 분기였을걸요. 이게 점차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BEP를 맞닥뜨리니까 BEP를 좀 넘어서는 그런 가동률 정상화와 더불어서 머니코드에서 리튬 가격 상승했다는 2차 전지에 대한 반등, 모멘텀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여기도 이 요소가 붙었습니다. 리튬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런 부분이 받쳐줘서 긍정적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이슈 잘 보시죠. 일단 목표 주가는 어쩔 수 없이 낮췄지만 투자 의견 매수 유지, 그게 경쟁사 대비해서 괜찮다는 이유, 오늘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다라는 부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에서 K 원전주 탑픽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1, 2, 3번으로 점수를 매겼고
가장 선호도가 큰 거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이고 좀 약점을 가지고 있는 한전기술이 3등 되겠습니다. 1등 두산에너빌리티부터 얘기를 해보면 이제 목표 주가 11만 원이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타이틀도 그랬습니다. 근데 4분기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 하회할 수 있는 근거는 일회성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 지금 건설 기계 쪽 그런 부분에 사이클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두산 바켓 실적 부진 이슈가 여기에 좀 더해지다 보니까 좀 전망치 대비해서는 깎이는 흐름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이유는 수주 잔고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주가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는 원전, SMR 그리고 가스터빈이 균형적으로 포트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제일 탑픽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인데 그 다음 순위는 현대건설로 목표가 94,000원입니다. 이거는 4분기 영업이익은 일단 시장 전망치에 좀 부합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이 됐고요. 지금 중동 프로젝트에 대한 원가 부담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올해 상반기부터 어느 정도 좀 분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JP모건에서는 예상을 했습니다. 작년 원전 수주 부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앞으로 중요한 핵심 모멘텀이 있다라고 봤는데 불가리아 그리고 미국 쪽 대형 프로젝트 추진이 잘 될 수 있는지 이게 핵심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그 향후 상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전기술은 15만 원 목표가인데요. 계절적인 성수기를 좀 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4분기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 16%로 그래도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기별 영업이익이 한 50억 원 정도 붙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회계 기준상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가장 좀 약점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게 미국 SMR입니다. 그 미국 SMR 시장의 노출도가 좀 제한적이라서 그거는 좀 약점으로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 탑픽의 순서 잘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원자는 비중 확대 이런 전략입니다. 자, 셀트리온 수익성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서 모건 스탠리에서 좀 목표 주가를 상향해서 이 부분까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7만 5천 원으로 올렸고 투자 의견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는데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을 했습니다. 신규 바이오시밀러, 최근에 이제 제2의 물결에 진입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에 대해서 마진 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2% 그리고 순이익 추정치 23% 올라갈 것이다라고 봤고 올해 이후에 잉여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주가 밸류에이션 상향의 주요 근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시장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반박 데이터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시장 어떤 걸 걱정했었냐면 휴미라, 바이오시밀라 침투가 지연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반박을 보면 신규 바이오시밀라가 일단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표적인 셀트리온의 항암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보더라도 침투율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작년에 실적 부담감은 있었네요. 시장 우려를 보면은 인플렉트라 매출 감소라고 했는데 1년 사이에 한 38%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합병 영향도 있고 고가 재고가 소진되는 그런 부분도 있네요. 그런데 반박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올해는 신제품 효과 때문에 이익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시장 우려 세 번째, 미국 공장 인수 비용 부담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반박한 걸 보면 전체 매출 비중 이런 부분에 약 3%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시장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반박거리를 내면서 목표 주가 27만 5천 원으로 상향했고 비중 확대로 올려잡아서 투자 의견 이런 부분 좀 의견이 달라졌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분석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도움이 되는 상황인가요? 일단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에서 어제 이제 목표 주가가 해외 증권에서 확 높인 흐름을 저희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렸는데 하나증권에서도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꽤 많이 올렸더라고요. 무려 112만 원까지 치솟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메모리 가격 상승에 쏘아 올린 공 이렇게나 높기나 뜨는구나라는 걸 실감케 하는 요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목표 주가는 85만 원이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112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을 알렸고 매수는 유지를 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이게 변화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 상단을 올린 것으로 파악이 되죠. 일단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부분에서 봤을 때 112조 원으로 올려 잡았고 1년 사이에 150% 가깝게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가격 상승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가능성, 여기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그걸 보면 연감으로 디램 가격이 한 54%, 낸드는 55% 정도 상승을 예상을 했고요. 스마트폰, PC 이런 부분에서 출하가 둔화되더라도 서버 쪽에서 막아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버향, 수요, 감소분 이런 부분을 상쇄할 것이다라는 부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객사와 장기 공급 계약단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변화들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현재 2년에서 3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이걸 보면은 사이클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HBM 관련인데 약간 특이한 요소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또 하고요. 목표 주가 상향폭, 그러니까 HBM과 관련한 목표 주가 상향폭입니다. 이거는 일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HBM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매출 영업이익단에서 메모리 가격 상승과 약간 무관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밸류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HBM4 비중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데이터를 좀 적어놨는데 전체 물량의 한 50% 이상 전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시가 났었죠. HBM 관련해서 후 공정 라인 증설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중장기적으로 외형 성장을 가능케 하는 그런 모멘텀이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영업 실적 증가 이런 부분 이제 목표 주가 상향 이런 부분에 따라서 주주 환원 확대 가능성도 좀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라는 논리적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다만 일반 디램 가격의 상승세가 요새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기 때문에 HBM 매출 비중은 40%에서 아마도 36% 정도로 축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 이런 부분도 담았는데요. 이 부분까지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각각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맥쿼리에서 현대차 그룹주 전반적으로 목표 주가를 일제히 20% 이상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 상승분 약 400억 달러를 반영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로봇 택시 플랫폼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도 또 언급을 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머니코드에서 제차, 현대차, 아틀라스, 로보, 휴머노이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인 변동 사항만 여기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는 51만 원, 기존 대비 28% 올렸습니다. 이거 목표 주가입니다. 그리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22만 원으로 올리면서 22% 상향했습니다. 현대 모비스 56만 원을 올렸네요. 22% 올렸고요. 현대 글로비스 3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33%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목표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골드만삭스에서 K 화장품주에 대해서 다시 나열을 했습니다. 희비가 엇갈렸죠. 위에 있는 것은 목표 주가 상향된 4개의 종목이었고요. 한국콜마와 파마리서치는 목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달바 글로벌은 목표 주가 유지로 굳이 넣지는 않았습니다. APR이 목표 주가 36만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요. 이 종목들을 4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을 비로소 목표 주가 힙이 좀 엇갈렸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일단 APR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실적 기대치가 높아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올해 미국 온라인 침투 그리고 오프라인까지 확장세 이런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매출 전체 44% 전망이 되는데 1년 사이 50% 성장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 나와 있고요. 휴젤 같은 경우에도 34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는데 일단 중국 톡신 수요가 견조하면서 경쟁사에 뭔가 이제 승인이 지연되는 것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클래시스는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로 투자 의견도 올렸고 목표 주가도 7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올해 영업이익률이 약 50%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치도 언급이 됐으니까 보시고요. 코스맥스가 22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됐는데 4분기 실적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남아, 미국 법인, 가격 경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장 둔화 우려감을 잊겠습니다만 한국 인디나 그리고 중국 로컬 수요 쪽 받쳐준다라는 그런 분석 근거를 댔네요. 하지만 한국콜반은 8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폭 좀 낮춘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해외 법인 용기나 사업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됐고요. 파마 리서치 7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글로벌 의료기기 매출 성장률 하향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라는 부분이 좀 인상적인데요. 목표 주가 희비가 엇갈린 종목들 보시고요. 오늘 그래도 화장품 관련주 잘 가고 있고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차트 흐름으로 봤을 때 양봉의 흐름을 구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한 그런 목표가까지 잘 갈 수 있을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들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4분기 실적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나 JP모건 헬스케어 집중할 수밖에 없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시대가 도래되고 본격화되면서 올해 제약바이오주는 탑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고 AI의 가장 큰 뭐라고 할까요? 수혜의 축이 될 수 있는 건 또 제약바이오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증권사의 분석이 나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제 발표하는 그런 엔비디아의 모습 아마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헬스케어 부분에 아마 부사장 겸 총괄을 맡고 있는 이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게 이제 AI 에이전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생태계 안에 진입을 해서 산업적으로 열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 그걸 인지시켜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험실 자동화나 신약 개발 산업화 이런 부분까지 이제 건들면서 확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바이오도 삼키나라는 부분으로 제목이 달렸죠. 컴퓨팅 플랫폼이 기반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산업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나 헬스케어나 또 생명공학 이런 부분에 적용될 가능성 눈여겨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사에서는 크게 4가지로 발표의 주안점을 분석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풀스택, 수직 계열화 활용인데 이제는 엔비디아가 칩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칩도 팔고 AI 소프트웨어 게다가 여러 가지 AI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산업에 다 갖다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풀스택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해준다는 겁니다. 1부터 10까지 다 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헬스케어 제약산업에 적용되는데 그 원리는 컴퓨터의 실험,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베타 서비스 이런 부분을 했다면 이제는 실제 실험하면서 학습하면서 산업에 적용하는 그런 단계로 왔다라는 게 중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에 자동화 엔진을 구축한다라는 게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엔비디아가 보여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기술을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활용하면은 뭐 버리는 그런 비용이 덜 할 겁니다. 그러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영업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모로 활용될 부분이 많고 그게 제약바이오 산업에도 굉장히 큰 축이 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코스모스 월드 모델이 있는데 이건 이제 자율주행이나 수술 로봇 이런 부분을 이제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고 네모트론이라고 해서 이 추론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 의료에 대한 판단, 의사의 보조 의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고객 상담도 할 수 있는 기능, 이런 역할론들, 실제적으로 의학 이런 쪽에서 쓰일 수 있는 기능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 가능한 에이전트형 AI 전환이라고 해서 뭐 디지털 AI 의사 AI 의료 보조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기업용 디지털 근로자의 전환이 되는 굉장히 원년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시장 워낙 큽니다. 4.4조 거의 5조 달러의 규모인데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유료 AI 도입 속도가 3배나 빨라서 정말 이런 거 보면은 AI 시대에 제약바이오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도약의 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발빠르게 AI를 도입했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니까요. 대표적으로 에이브리지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활용하면은 벌써 이제 200개 의료 시스템에 도입 가능 이런 부분이 있는데 30% 시간을 임상 업무 시간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AI 출연 비용이 4년간 100배나 절감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뭐 사람 쓰지 않아도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 증가 없이 훨씬 환자 수용을 높일 수가 있다. 이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의료계에 적용을 하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피지컬 AI, 로보틱스 실험실에 대한 지능 확장입니다. 실험 장비에 쉽게 얘기해서 AI를 내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속도는 100배 빠르면서 비용은 70% 절감될 수 있는 효과,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언급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일라이 릴리와 협업하는 거거든요. 엔비디아가. 이게 5년간 1조 3,50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파트너십을 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라 루빈 아키텍처를 일단 활용하게 되고요. 중요한 게 바이오 네모라고 해서 그 플랫폼상에서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엔비디아 같은 그런 반도체 기업이 일라이 릴리와 손을 잡았느냐, 제약바이오 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느냐, 바이오도 삼킬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엔비디아 올해로 7번째 참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산업이 또 엔비디아에서 펼쳐질 수 있을지 그 생태계 확장이 놀랍기만 합니다. 간밤 뉴욕 시장에서도 이게 좀 분석이 됐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했냐면 데이터 센터 전기 요금 인상을 막겠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기 요금 인상을 주장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커뮤니티 중심의 AI 계획을 공개했는데 사실 전력이 많이 필요하고 뭐 AI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발전을 또 해야 된다는 기업의 입장은 알겠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지역 주민의 입장은 다릅니다. 전력을 많이 끌어서 와야 되고 그리고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민심을 고려한 그런 발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트럼프의 입맛에 맞는 구미에 당기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데이터 센터 비용 많이 드는데 기업이 알아서 막으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답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전기요금 인상 맞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연결고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이후의 시장의 반응입니다. 시장의 반응을 봤더니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갈린다라는 겁니다. 일단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의 비용이 상승하든 말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이 좋은 신용 칩, 전용 칩 이런 부분으로 기대면 되거든요. 그 수요가 강해지면 역시나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왜냐하면 인프라 비용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제한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간밤에 뉴욕 시장의 관련주가 떨어졌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마이크로소프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연결돼 있고 구글, 메타, 오픈AI 동일한 비용의 부담에 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런 부분 좀 보시고요. 이런 부분이 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분석했는데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매도 리포트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겠죠. 18만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GM향 양극재 판매 추정치 조정에 대한 이게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보조금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좀 크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매출 비중의 5%가 좀 차지를 하거든요. 미국 쪽이. 어떻게 보면 양극재 기업 중에 거의 최상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영향을 상당히 받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LNF는 18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유지했는데요. 일단
미국향 노출이 제한적이라서 뭐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내년 큰 변화는 없다라는 게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제 살짝 얘기해드린 바가 있는데 하반기 LFP 양산 또 본격화되거든요. 요거는 목표 주가를 유지한 그런 원인이었습니다. 내년 고객 다변화되고요. 미국향에서도 추가적으로 수주가 될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하나투자증권은 포스코 퓨처엠을 목표 주가를 떨어뜨릴지언정 LNF는 업종 내 최선호주는 유지했다라는 점 좀 희비가 엇갈리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 이제 중립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14만 원으로 유지했거든요. 여기 이제 포드 전략 수정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내년 양극재 출하량은 한 7% 정도 하향 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SK온이나 포드 회복 기대 이런 부분은 좀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저가 배터리를 좀 원하는 그런 선호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고 해서 이거 약간 리스크로 봤습니다. 어쨌든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그런 중립 의견 유지 이런 부분과 목표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좋게 봤네요.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였고요.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도 중립에서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면서 업그레이드 시켰는데요.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골자는 올해 그러니까 수주를 잘해서 결론적으로 실적에 그게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수주 얘기 나와서 그걸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체코 두코바니 원전 한 5조 6,400억 원 정도이죠. 그거와 가스터비 수출과 해상 풍력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성과가 확인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성과들이 앞으로도 추가적인 수주를 당길 수 있는 모멘텀이 되어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었고요. 올해 SMR 계약 같은 거 뭐 뉴스케일 파워 등이 되겠죠.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라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수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원전 수출, 에너지 정책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보더라고요. 모건 스탠리가. 팀 코리아 해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전 추가 수주가 있을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어제 환율이 10원 올랐습니다.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부터 일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엔화 약세 때문에 원화가 약세 흐름,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건 원화 약세잖아요. 강세 아니고 그 부분이 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3,600억 달러를 요구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돈을 또 해외에 갖다 줘야 되는 입장 이런 부분이 있었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지속적으로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환율이 어제 급상승한 이유가 엔화 약세가 다시 한번 재확인됐거든요. 달러 엔이 159엔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그런 배경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다카이치 사내의 총리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네요. 7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중의원 조기 해산과 2월 총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약 2일 정도 거론이 되던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것보다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대규모 부양책을 쓸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채권 발행 많이 하겠죠. 이렇게 보면은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화 약세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일본 금리 상승도 예상이 된다라는 배경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투기적인 자금 유입이 현재 엔화 약세에 대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달러 환율이 1,480원대 내외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80원까지 올라온 흐름들 여기서 나타나고 있고 환율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최근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외국인 수급 지속적으로 매도를 칠 것인가에 대한 의문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뒷코너에 환율 전망에 대해서 좀 자세히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침 오늘 아침 증권사 NH투자증권에서 환율 상단에 대한 그런 전망을 좀 해놨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환율 하단이 너무 견고하다. 이 얘기인즉슨 환율이 밑으로 더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연초 지금 미국 주식에 대한 순매수가 재확인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외국인도 코스피를 순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그러니까 워낙 강세 현상이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작년 4분기와 좀 차별화된 포인트는 있다고 NH투자증권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상반기에 반도체 중심의 강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힘이 여전할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 마켓나우 2부에서 채권 시장의 윗비 편입에 대한 이슈를 세계 채권지수 편입이거든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편입 자금 유입도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 국민연금 환해지 재개로 작년 12월 이런 부분도 감지된 바. 이 부분은 작년 모름지기 4분기와 좀 차별화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 보시면 1,480원은 경계선이라고 봤고요. 최상단은 1,500원으로 봤는데 당국의 개입 의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 선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봤고요.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때는 어느 정도 1,480원 정도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쨌든 그렇지 않으면 최상단은 1,500원까지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지라 앞으로 환율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추이 이 연결고리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나 JP모건 헬스케어 집중할 수밖에 없는 한 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시대가 도래되고 본격화되면서 올해 제약바이오주는 탑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들이 나오고 있고 AI의 가장 큰 뭐라고 할까요? 수혜의 축이 될 수 있는 건 또 제약바이오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증권사의 분석이 나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이제 발표하는 그런 엔비디아의 모습 아마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헬스케어 부분에 아마 부사장 겸 총괄을 맡고 있는 이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게 이제 AI 에이전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생태계 안에 진입을 해서 산업적으로 열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 그걸 인지시켜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험실 자동화나 신약 개발 산업화 이런 부분까지 이제 건들면서 확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바이오도 삼키나라는 부분으로 제목이 달렸죠. 컴퓨팅 플랫폼이 기반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산업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나 헬스케어나 또 생명공학 이런 부분에 적용될 가능성 눈여겨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사에서는 크게 4가지로 발표의 주안점을 분석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풀스택, 수직 계열화 활용인데 이제는 엔비디아가 칩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칩도 팔고 AI 소프트웨어 게다가 여러 가지 AI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산업에 다 갖다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풀스택 같은 경우에는 뭐든지 해준다는 겁니다. 1부터 10까지 다 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헬스케어 제약산업에 적용되는데 그 원리는 컴퓨터의 실험,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베타 서비스 이런 부분 했다면 이제는 실제 실험하면서 학습하면서 산업에 적용하는 그런 단계로 왔다라는 게 중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에 자동화 엔진을 구축한다라는 게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엔비디아가 보여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 이 부분 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그겁니다. 기술을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활용하면은 버리는 그런 비용이 덜 할 겁니다. 그러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영업 이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러니까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모로 활용될 부분이 많고 그게 제약바이오 산업에도 굉장히 큰 축이 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으로 코스모스 월드 모델이 있는데 이건 이제 자율주행이나 수술 로봇 이런 부분을 이제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고 네모트론이라고 해서 이 추론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 의료에 대한 판단, 의사의 보조 의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고객 상담도 할 수 있는 기능, 이런 역할론들, 실제적으로 의학 이런 쪽에서 쓰일 수 있는 기능 이런 부분을 앞으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고용 가능한 에이전트형 AI 전환이라고 해서 디지털 AI 의사 AI 의료 보조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기업용 디지털 근로자의 전환이 되는 굉장히 원년의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시장 워낙 큽니다. 4.4조 거의 5조 달러의 규모인데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유료 AI 도입 속도가 3배나 빨라서 정말 이런 거 보면은
AI 시대에 제약바이오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도약의 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발빠르게 AI를 도입했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니까요. 대표적으로 에이브리지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활용하면은 벌써 이제 200개 의료 시스템에 도입 가능 이런 부분이 있는데 30% 시간을 임상 업무 시간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AI 출연 비용이 4년간 100배나 절감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뭐 사람 쓰지 않아도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 증가 없이 훨씬 환자 수용을 높일 수가 있다. 이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의료계에 적용을 하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피지컬 AI, 로보틱스 실험실에 대한 지능 확장입니다. 실험 장비에 쉽게 얘기해서 AI를 내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속도는 100배 빠르면서 비용은 70% 절감될 수 있는 효과,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언급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언급되는 게 일라이 릴리와 협업하는 거거든요. 엔비디아가. 이게 5년간 1조 3,50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파트너십을 체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베라 루빈 아키텍처를 일단 활용하게 되고요. 중요한 게 바이오 네모라고 해서 그 플랫폼상에서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엔비디아 같은 그런 반도체 기업이 일라이 릴리와 손을 잡았느냐, 제약바이오 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느냐, 바이오도 삼킬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했던 엔비디아 올해로 7번째 참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산업이 또 엔비디아에서 펼쳐질 수 있을지 그 생태계 확장이 놀랍기만 합니다. 간밤 뉴욕 시장에서도 이게 좀 분석이 됐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떨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했냐면 데이터 센터 전기 요금 인상을 막겠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기 요금 인상을 주장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커뮤니티 중심의 AI 계획을 공개했는데 사실 전력이 많이 필요하고 뭐 AI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발전을 또 해야 된다는 기업의 입장은 알겠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지역 주민의 입장은 다릅니다. 전력을 많이 끌어서 와야 되고 그리고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민심을 고려한 그런 발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트럼프의 입맛에 맞는 구미에 당기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데이터 센터 비용 많이 드는데 기업이 알아서 막으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답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전기요금 인상 맞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연결고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이후의 시장의 반응입니다. 시장의 반응을 봤더니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갈린다라는 겁니다. 일단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의 비용이 상승하든 말든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효율이 좋은 신용 칩, 전용 칩 이런 부분으로 기대면 되거든요. 그 수요가 강해지면 역시나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왜냐하면 인프라 비용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제한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의 간밤에 뉴욕 시장에 관련주가 떨어졌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마이크로소프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연결돼 있고 구글, 메타, 오픈AI 동일한 비용의 부담에 대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이런 부분 좀 보시고요. 이런 부분이 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해서 분석했는데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매도 리포트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겠죠. 18만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GM향 양극재 판매 추정치 조정에 대한 이게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보조금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좀 크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매출 비중의 5%가 좀 차지를 하거든요. 미국 쪽이. 어떻게 보면 양극재 기업 중에 거의 최상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영향을 상당히 받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LNF는 18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유지했는데요. 일단
미국향 노출이 제한적이라서 뭐 출하량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내년 큰 변화는 없다라는 게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어제 살짝 얘기해드린 바가 있는데 하반기 LFP 양산 또 본격화되거든요. 요거는 목표 주가를 유지한 그런 원인이었습니다. 내년 고객 다변화되고요. 미국향에서도 추가적으로 수주가 될 가능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하나투자증권은 포스코 퓨처엠을 목표 주가를 떨어뜨릴지언정 LNF는 업종 내 최선호주는 유지했다라는 점 좀 희비가 엇갈리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비엠 이제 중립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 14만 원으로 유지했거든요. 여기 이제 포드 전략 수정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내년 양극재 출하량은 한 7% 정도 하향 조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SK온이나 포드 회복 기대 이런 부분은 좀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저가 배터리를 좀 원하는 그런 선호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고 해서 이거 약간 리스크로 봤습니다. 어쨌든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그런 중립 의견 유지 이런 부분과 목표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좋게 봤네요.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였고요.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도 중립에서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고 하면서 업그레이드 시켰는데요.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 골자는 올해 그러니까 수주를 잘해서 결론적으로 실적에 그게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수주 얘기 나와서 그걸 좀 정리해 봤는데요. 체코 두코바니 원전 한 5조 6,400억 원 정도이죠. 그거와 가스터비 수출과 해상 풍력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성과가 확인됐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성과들이 앞으로도 추가적인 수주를 당길 수 있는 모멘텀이 되어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었고요. 올해 SMR 계약 같은 거 뭐 뉴스케일 파워 등이 되겠죠. 또 추가적으로 뭐가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라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정책에 대한 수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원전 수출, 에너지 정책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보더라고요. 모건 스탠리가. 팀 코리아 해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전 추가 수주가 있을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율 보겠습니다. 어제 환율이 10원 올랐습니다. 환율이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그 배경부터 일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엔화 약세 때문에 원화가 약세 흐름,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 원화 약세잖아요. 강세 아니고 그 부분이 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3,600억 달러를 요구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돈을 또 해외에 갖다 줘야 되는 입장 이런 부분이 있었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지속적으로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환율이 어제 급상승한 이유가 엔화 약세가 다시 한번 재확인됐거든요. 달러 엔이 159엔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그런 배경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다카이치 사내 총리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네요. 7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생각하냐면 중의원 조기 해산과 2월 총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약 2일 정도 거론이 되던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것보다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대규모 부양책을 쓸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입니다. 채권 발행 많이 하겠죠. 이렇게 보면은 재정 적자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엔화 약세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일본 금리 상승도 예상이 된다라는 배경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투기적인 자금 유입이 현재 엔화 약세에 대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달러 환율이 1,480원대 내외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480원까지 올라온 흐름들 여기서 나타나고 있고 환율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최근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외국인 수급 지속적으로 매도를 칠 것인가에 대한 의문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뒷코너에 환율 전망에 대해서 좀 자세히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침 오늘 아침 증권사 NH투자증권에서 환율 상단에 대한 그런 전망을 좀 해놨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환율 하단이 너무 견고하다. 이 얘기인즉슨 환율이 밑으로 더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깨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연초 지금 미국 주식에 대한 순매수가 재확인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외국인도 코스피를 순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그러니까 워낙 강세 현상이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작년 4분기와 좀 차별화된 포인트는 있다고 NH투자증권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상반기에 반도체 중심의 강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힘이 여전할 거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 마켓나우 2부에서 채권 시장의 윗비 편입에 대한 이슈를 세계 채권지수 편입이거든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편입 자금 유입도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 국민연금 환해지 재개로 작년 12월 이런 부분도 감지된 바. 이 부분은 작년 모름지기 4분기와 좀 차별화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 보시면 1,480원은 경계선이라고 봤고요. 최상단은 1,500원으로 봤는데 당국의 개입 의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 선이 깨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봤고요.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때는 어느 정도 1,480원 정도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쨌든 그렇지 않으면 최상단은 1,500원까지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지라 앞으로 환율 그리고 외국인의 매도 추이 이 연결고리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환율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섹터를 봤을 때 이게 가장 눈에 띄지 않나요? 하나그룹주의 전반적인 강세,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과 이제 맞물려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골자 이런 부분도 그렇고 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테니까 좀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이제 인적 분할로 쪼개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첫째는 방산, 둘째는 금융, 셋째는 테크와 라이프 이런 부분으로 이제 갖게 된다. 독립이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골자가 되겠고요. 이 인적 분할을 진행을 하면서 하나그룹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적 분할로 존속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방산과 조선 핵심 사업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 신설법인 저평가 사업에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은 복합기업 하나가 다 짬뽕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실상 이런 인적 분할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 성장성 이런 부분을 기업들이 보는 것보다 사실 경영권 승계를 위한 구조 정리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사실상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부분이 나왔고 시장에서는 반응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화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하나 갤러리아가 상한가 터치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BNK 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한화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을 알렸고 오늘 이렇게 인적 분할 소식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에서 한화를 분석을 했는데 제가 목표가 상단에 있는 증권사를 얘기를 해드리면 그게 이제 BNK 투자증권인 거고 18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이유를 봤더니 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도 제시했으니까 그 부분이 좀 긍정적이었다 봤고요. 수익성 개선에 대한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보면서 분할은 가치 희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좋게 평가했고 목표 주가를 상향했고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듯 했습니다. 6월 임시 주총을 거쳐서 7월 중 완료가 될 것으로 인적 분할 과정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하나그룹주 상승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반도체 이슈 주목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양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시가 대비해서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희비가 엇갈릴 수 있고 약간 경계감이 있는 요소가 있어서 잠시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포고물에 대한 이슈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서명 이슈가 있거든요. 뭐냐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다시금 다른 나라로 가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AI 칩 H200 같은 칩에 대해서 25% 관세를 때리겠다. 그리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파생 상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확대하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소식 또한 전해졌으니까 이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해놓은 이러한 이슈가 좀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잘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일정 부분 듭니다. 샌디스크 얘기로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샌디스크는 메모리 하드 업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무라증권이 이 샌디스크가요, 기업용 SSD용 낸드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예고하는 그런 자료를 내면서 어떻게 보면 투자 심리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탄력을 줄 수 있는 재료가 공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무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분기 중에 전 분기 대비해서 100% 이상의 수준이 될 수 있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부 고객에 1년에서 3년치 물량을 확보하기로 하면서 선물로 내라. 전에 이렇게 지금 메모리 공급 업체에서 하고 있는 바 갑 중의 감이다. 그리고 그 메모리 업체는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등등 샌디스크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이제 샌디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상승 압박이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지금 증설에 대한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희소 가치가 부각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격을 올리니까 고가이고 선불 전액 결제하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물량 확보를 위해서 이거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노무라 증권이 전한 겁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기업용 낸드 플래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반도체 업체들이 AI 시대가 되면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려고 하는 수요 때문에 조금 더 고부가 가치인 HBM에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열기가 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낸드 플래시 이쪽에 대한 공급은 바짝 말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을 봤을 때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샌디스크와 비슷하게 가격 인상에 대한 명분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분석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역대급 실적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 낸드 플래시에 대한 말씀인데 가격 인상에 대한 명분을 확보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낸드 플래시 특히나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 기업용이 소비자용보다 훨씬 수익성이 좋아서 이런 부분으로서는 공급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그 비중을 또 살펴보면은 앞서서 샌디스크 말씀드렸는데 작년 3분기 기준으로 5%밖에 되지 않는데요. 기업용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 그런 비중을 따졌을 때 삼성전자가 35%, SK하이닉스가 26% 절대적으로 샌디스크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가격 인상 명분을 확보한 삼전 SK하이닉스에 수혜가 더 오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도 샌디스크의 목표 주가를 많이 올렸더라고요. 목표 주가 300달러에서 500달러로 올려 잡았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엔비디아가 HBM4에 대해서 그 사양을 상향 조정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 그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출발선에 딱 서서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HBM4부터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2부나 머니코드에서도 종종 언급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데요. HBM 같은 경우에는 디램을 갖다가 수직으로 쭉 쌓아 올린 거를 얘기하는데 그 가장 맨 밑에 달린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로, 얼마큼 빠르게 갈지 알려주는 지능적인 그런 작용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성능 경쟁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에서 HBM4 이쪽 사양을 지금 상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디램 그 다이에서 로직 다이로 지금 설계 역량 이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될 듯합니다. 지금 성능 개선 작업에 돌입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데 여기서 볼 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처한 환경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로직 다이에 대해서 해당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사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이 이슈 때문에 조금 더 우위 경쟁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대만 TSMC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TSMC는 일거리가 너무 넘쳐납니다. 고객사도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직 다이에 대한 설계 부분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확장하는 데에서 여력이 좀 딸린다, 좀 후에 배치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가 봅니다. 파운드리 물량 소화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빠르게 해달라는 고객사 주문이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요구를 과연 들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지금 시장에서 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D램 생산을 중국 우시와 국내에서는 이천 공장에서 하는데 갈수록 이 두 공장에 대해서 기술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미국 쪽에서 간섭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반도체 장비 반입 같은 경우에도 검사를 받고 들어가야 되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SMC의 의존도도 높고 중국 쪽의 공장에 대한 미국 감시 이런 부분도 까다로워서 만약 HBM4에 대한 경쟁의 그 선에 놓였을 때 누가 그것을 잘 통과하고 수익을 낼 것인지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KB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에 대한 그 증권사 리포트를 내놨거든요. 목표 주가는 20만 원으로 유지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관련된 것만 좀 찾아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영업이익단은 145조 원으로 봤고 지금 삼성전자 영업이익단 155조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3월부터 KB증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엔비디아의 HBM4를 본격적으로 출하를 하면서 업계 최고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위치에 갈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굉장히 판단한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차세대 부분인 루빈 제품 공급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HBM 점유율 선두권 진입 기대. 좀 맞아떨어지는 어떤 일련의 그런 분석을 해놨다라는 데에서 목표 주가 20만 원 유지했으니까 이 부분도 관련 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에서 아시아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골자만 말씀드리면 일단 수혜는 우리나라가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했고 알칩이나 TSMC가 들어간 이런 이유들은 AI의 수혜가 좀 확실한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수요가 양극화될 거라고 하면서 K자형 회복을 얘기했습니다. 양극화가 K잖아요. 이게 벌어져 있으니까 이걸 좀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반도체 시장의 강세와 약세 요인을 지적을 해놨는데 강세는 AI 서버, HBM, 최첨단 로직 반도체, ESSD, 기업용 반도체 다 앞서서 일맥상통하죠.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섹터는 일반 소비자 가전, PC, 스마트폰입니다. 원가 부담이 있겠죠. 메모리 가격 급등하면서 원가 부담이 확대되니까 수요 회복이 제한이 될 것이다. 이런 연결고리까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JP모건 헬스케어 이후에 이혜진 대표와 함께 오늘 전격 분석해 드릴 건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대 성장 전략에 대해서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것을 JP모건을 그 분석을 따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목표 주가를 260만 원으로 했고 비중 확대 유지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최대의 CMO 기업이고 제약사 공급망이 다변화될 것으로 그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워낙 자금이 좀 풍부하다 보니까 적기에 증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내세웠습니다. 지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내세운 3가지 성장 전략 중에 첫 번째는 생산 능력 되겠습니다. 이미 작년 4월에 5공장 가동했고요. 그러면서 일반 바이오 의약품뿐만 아니라 항암제 이런 부분으로 이제 포함이 되면서 이런 부분 이제 가동이 되고 있고 올해 미국 공장 인수 완료가 3월에 됩니다. 그리고 6공장 착공 이런 부분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생산 능력을 캐파를 확장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2032년까지 공장 2개를 추가적으로 건설하겠다라는 부분이고 2034년까지 멀티 모달리티 지원의 바이오 캠퍼스 뭐냐면 여러 가지 신약을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데 그 부지를 7조 원 투자해서 확보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고 합니다.
ADC, 이 뭐 항암 그리고 다중 특이 항체라고 해서 이 부분 좀 잘하나 봅니다. 그런데 고성장 분야는 집중하고 잘 안 되는 건 과감하게 좀 줄이는 그런 전략을 선택했다라는 얘기이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만들어주는 거에서 직접 설계를 하면서 전반적인 과정에 개입하는 위탁 개발 이런 부분에 더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임상하는 그런 부분까지 확대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도 피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리적 거점 확정인데요. 지금 미국 생산의 거점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의중을 좀 반영해서요. 그런 공급 안정성 강화에도 노력을 하겠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영국의 글로벌 제약사가 있습니다. 줄여서 GSK의 미국 메릴랜드 제조시설을 인수한 이슈, 이런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작년 매출 성장률 30%로 예상한다라고 하는데 21일 날 실적 발표 있습니다. 중요할 것 같은데 그때 잘 분석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38%에서 작년 45% 정도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신규적으로 수주 기회 확대에 대한 가능성 긍정적으로 바라봤네요.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선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오늘 DS투자증권에서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목표주가 상향 소식이 있었더라고요. 42,000원으로 올려 잡았는데 이게 군함에 대한 매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FLNG 이거를 좀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부유식 LNG 시설이라고 해서 가스 뽑아내서 생산해서 선적하는 한꺼번에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해외 군함 수주에 준하는 수익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올해 FLNG 4기 수주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해양 플랜트 수주 잔고 110억 달러 전망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내년에도 또 추가적으로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연간 2기 수주, 그런데 아르헨티나나 아니면 수리남 이쪽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라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2028년 FLNG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20%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상을 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언급해서 이런 부분을 전 적어놨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으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연간 생산 능력이 좀 제한되지 않느냐. 한 2에서 한 2.5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DS투자증권의 의견이 뭐냐면 상선 도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크게 문제 없다라고 파악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 같은 경우에 마스크 관련 협력도 좀 활발하다라는 이유를 제시했는데요. 그 수많은 리포트 중에 그런 이런 골자만 좀 뽑아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LSA 해외 쪽에서 HD 현대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에 대해서 리포트를 내놨고요. 어제 HD 현대중공업이 52주 신고가 갔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HD 현대중공업을 더 강하게 본 겁니다. 여기 시장 수익률을 강하게 웃돌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84만 7천 원 유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HD 현대중공업이 좋은 이유는 LNG 그리고 특수선의 최대 수혜주이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밸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목표 주가를 산정할 때 과거 사이클 고점 2005년에서 10년 동안 그런 부분을 적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대비해서 투자 의견이 약간 여기가 더 센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같이 언급해서 59만 2천 원 됐고요. 지주자 디스카운트에 대한 요인은 좀 존재하나 자회사 쪽 수익성이 개선이 돼서 이를 상쇄할 만한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조선사 관련인데요. CEO 인베스터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이 있는데 올해 전망이 다소 보수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율도 있고 후판 가격이 오른 흐름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선, 미국 해군 그 잠수함 이런 부분, 함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LNG 운반선 최종 투자에 대해서 앞으로 그 결정이 재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재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네, 마지막으로 하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가 이제 이걸 확정했습니다. 월드 투어에 대한 대략적인 그런 골개를 말하면서
키움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거의 최상단입니다. 45만 원으로 올려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목표가는 38만 원이었는데 45만 원까지 올려잡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BTS 월드 투어가 일정을 발표했는데 올해 70회 그리고 내년 9회 그렇게 해서 일단 79회 되겠고요. 일본 중동 포함해서는 총 90회까지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나오나 봐요. 그러면서 올해 기준 최대 모객을 봤더니 430만 명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K-팝 역사상 최대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은 1년 사이에 1000%가 늘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이뿐만 아닙니다. 대형 팝업 스토어 있고 MD 굿즈 판매 있고 그리고 신규 콘텐츠 음반 판매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수익성 이런 부분에서 크게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리고 저연차 IP들도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캣츠아이 얘기를 하고 있고 작년에 남미 현지악으로 이제 데뷔를 했고 올해도 하나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걸그룹 데뷔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아주 긍정적인 시너지가 날 거라고 예상하면서 목표 주가 45만 원으로 올려잡았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골드만삭스에서 역시 같이 분석을 했는데 40만 원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BTS 월드 투어 확정한 이후에 나온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면 공연이 20회 추가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티켓 매출 3천억 원이 늘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굿즈 매출 1,500억 원 정도 예상을 했고요. 이게 이제 티켓 판매의 약 50%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을 봤을 때 추정치 최대 19% 정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매력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해놨는데 좀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네요. 오늘 삼성전자가 신고가 갔는데 이런 영향 때문 아닐까요? 그리고 TSMC가 AI 반도체 투자에 있어서 어떤 투자적인 힌트를 주는지 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TSMC 실적이 작년 최대 실적이 나왔다 데이터로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작년 매출 같은 경우에 순이익 같은 경우에 적어놨습니다.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단 사상 최고치 쓴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AI가 워낙 메가 트렌드이다 보니까 AI 칩 수요가 늘면서 이 공장에서 만들어주는 힘 고스란히 느끼실 수 있었겠죠. 그러면서 해외 매체 같은 경우에도 호평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이터 들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AI 반도체에 때리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들은 사실상 AI 칩 수요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또 이런 것을 돈으로 벌어줘야 되기 때문에 관세 불확실성을 이기면서 수익성은 견조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도 미국 칩 설계 업체들의 낙관론 이런 부분을 뒷받침하는 주장들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바 AI 수요가 장기적인 성장 사이클 이쪽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머니코드 브리핑에서 TSMC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교 분석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거의 콘텐츠를 찾아보면 나오는데요. 당시 TSMC 시총은 2천조가 넘어가는데 삼성전자는 800조, 시총 말씀드리는 겁니다. SK하이닉스는 500조 이런 부분까지 못 가니까 근데 우리가 훨씬 잘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총 차이가 크게 간극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 컨텐츠를 찾아보실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TSMC는 어쨌든 시총이 약 2천조 넘어가면서 아시아 최대 규모면서 삼성전자의 2배 이상 시총을 견조하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 봐야 할 건 AI 반도체 투자에 있어서요. 바로 설비 투자의 규모 되겠습니다. 이걸 얘기를 했는데 올해 설비 투자가 520억에서부터 560억 달러입니다. 이게 1년 사이부터 전과 좀 비교를 해보면 27%에서 37%로 증가하는 수치다. 이런 부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설비 투자 규모에서는 TSMC가 창립한 이후에 사상 최대 규모라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혔죠. 이 안에서 돈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면 60에서 80% 거의 절대적인 부분을 첨단 공정에 쓰겠다라고 했고 10%는 특수 공정, 그리고 10에서 20%는 첨단 패키징, 테스트, 뭐 이런 부분에 쓰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TSMC 실적 잘 나왔고 설비 투자 이런 부분으로 AI 버블론을 잠재울까라는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키우면서 뭐 ASML이라든지 램 리서치 관련주가 좀 동방급등하는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좀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만의 거밍치 애널리스트라고 굉장히 IT 쪽에서는 특화된 그런 애널리스트인데 분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앞서서 AI 버블로는 잠재웠는데라고 하면서 땡땡땡 했잖아요. 요걸 인식해서 그렇게 제목을 적었고요. 한번 좀 들어보시죠. 올해 설비 투자가 TSMC에서 520억에서 560억 달러를 제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제시를 한 거는 이게 이제 사상 최고의 규모라고 말씀드렸는데 설비 투자단에서 엔비디아 쪽에서 워낙 강한 수요의 동인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설비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했고요. 워낙 TSMC가 이런 캐펙스 투자에 대한 그 데이터를 제시를 했대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이라고 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제 집행액이 훨씬 클 수도 있다. 워낙 예상치는 적게 얘기하는 TSMC의 그런 관행상 실제로 집행되는 액은 더 클 수 있다라는 언급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이제 독특한 두 가지를 분류를 해봐야 되는데 뭐냐면 보통 고객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TSMC의 고객사 되겠습니다. 협상을 할 때 캐파 협상 어디까지 만들어줄래? 이런 부분을 협상을 하는데 역시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통 크게 부지, 그러니까 땅을 두고 같이 이런 땅을 좀 확보해서 해보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젠슨왕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타이난에 가서 그 펩 18, 펩 18 그 인접한 이런 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P10 있고 P11 있잖아요. 이 부지 확보를 위해서 나는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평상 어디까지 설비 투자 뭐 생산을 해줄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는 거에 반해 젠슨왕은 통 크게 내가 땅을 확보할 수 있게 뭐 돈을 쓰겠다. 같이 이런 부분으로 하자. 이런 좀 접근 방법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펩 18 같은 경우에서 P1에서 한 P9까지 어느 정도 그 윤곽은 나왔다고 하는데 넘어서 그 다음 부지, 그 다음 땅까지 이런 부분으로 좀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에서도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앞으로 최대 반도체나 AI 기업에서 뭔가를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젠슨왕처럼 통 크게 땅을 선점하겠다, 비용을 과감하게 제시하겠다, 선불로 내겠다 이러한 흐름이 없을 경우에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만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이 거밍치 애널리스트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AI 반도체 투자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 얘기는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겠다라고 했고 그 TSMC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1위의 그 파운드리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인데 수요 승인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아무리 요청해도 그거에 비해서 적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고 워낙 뭐 땅 투자까지 하겠다고 하는 젠슨왕이 있기 때문에 젠슨왕의 그 엔비디아 그런 부분으로 강하게 좀 하다 보고 남은 고객사들 챙기다 보면 다른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투자하고 싶어도 그 여한, 그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언급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BS에서 약간 경고성 메시지의 분석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 사항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중할 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안이함에 빠지지 말아야 할 4가지 이유에 대해서 적어놨고요. 결론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월가가 너무 이제 과열이 됐다라는 부분이고요. 실물 경제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둘의 온도차가 너무 크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고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주가가 너무 높다라는 부분인데요. 지수나. 그리고 추가 매수에 대한 주체도 불분명하다라는 게 두 번째 근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불확실한 AI 레버리진 베팅 이런 부분으로 변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든 살아나고자 하는 기업의 생존 전략이긴 하나 그러나 너무나 불확실한 부분에 무조건 투자하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경계해야 된다. 그래서 AI 반도체 투자에 있어서는 반드시 옥석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많이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분석 매체에 대한 데이터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동안. 바로 앞서서 한 얘기가 바로 이 4번째에 있는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 AI 자금 이런 부분 투자하기 위해서 자금을 많이 갖다 대잖아요. 그런 빚 부담이 너무나 커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젠슨항처럼 통 크게 하지 않으면 그 안에 낄 수 없고 그럼 생태계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기업 불안감이 커지게 되겠죠. 어쨌든 기업별 시스템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이 가기도 했고 그래서 미국 투자자들 과도한 안주를 우려해야 된다. UBS의 의견이었으니까 이 부분도 전해드립니다. 반대적으로 골드만삭스는 코스피는 또 좋게 봤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코스피 5천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주요 성장 동력을 4가지로 봤고 투자 전략을 역시 4가지로 언급을 했는데 어쨌든 코스피는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걸 예고해서 알려드립니다. 주요 성장 동력 4가지, 첫 번째는 우호적인 거시 환경입니다. 글로벌 성장,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 달러 약세 이런 부분을 전망했는데 워낙 우리나라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유동성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나오면은 또 주가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이 메모리 업사이클, 장기 가시화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디램과 낸드 공급 이런 부분이 심화되다 보니까 가격, 반도체의 이익이 높아지는 현상 이런 부분을 두 번째로 언급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를 우리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딱 들어도 아시죠? 미국과 중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줄타기를 잘하면서 먹을 것, 실익을 챙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핵심 산업 동맹국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특히 조선, 방산, 전력, 로봇이 대표적인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기업 지배구조 개혁인데요. 정부 정책 추진 그리고 주주 환원 확대, 당연히 배당, 자사주 소각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해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코스피 강력 상승 이런 부분을 예고한 겁니다. 투자 전략 4가지를 보면 기술, 하드웨어, 반도체 섹터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메모리 들어갔고요. 두 번째는 자본재해입니다. 조선, 방산, 로봇이 다 여기 들어갑니다. 원자력, 전략, 인프라. 이게 미국 재산업화,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제조업 산업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 안에서 생산기지를 넓히라고 요구 아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핵심 테마가 되겠습니다. 올 한해 헬스케어 굉장히 잘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많이 드린 바가 있는데요.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작년 부진을 딛고 반등할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골드만삭스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K컬처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엔터, 음식료, 화장품 이런 쪽이 해외 매출이 급증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잘 갈 수 있는 데는 역대급 이익 전망이 된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 성장률 굉장히 가파르게 봤더라고요. 53% 정도 예상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치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여타 다른 글로벌 국가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익은 성장하는데 긍정적인 모멘텀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워낙 강세도 전망했습니다. 오늘 다시 환율이 1,473원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일단 그래도 2분기 금리 인하 한 차례 정도는
상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환율은 전반적으로 워낙 강세, 턴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가까이에 코스피 5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핵심 근거 4가지 그리고 전략 4가지 살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눈여겨봐야 할 4가지 종목 포인트 머니코드에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HD 현대 일렉트릭 되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한국투자증권에서 오늘 아침에 1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상향 조정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초고압 변압기 업체 2027년 그런 주가 수준 대비해 봤을 때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상향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비중이 좀 확대되고 있거든요. 올해 영업이익률이 26%였는데 내년 29% 성장할 것이다. 이런 요소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사실 K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요, 없어서 못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써놨고요. 5년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기사들도 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K 변압기나 K 반도체 같은 경우에 메모리 특히 우리가 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투자증권은 리포트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중익 사이클 끝을 가늠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증설 예정이 있어요. 올해 총 2회 정도. 그러면서 매출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데 매출단에서는 5천억 원 정도 증가할 것이다. 그 효과를 볼 것이다라고 증권사에서는 얘기를 했고요. 그 증설 효과가 100% 보완되는 그런 흐름이 2028년으로 봤고 증설 효과가 100% 반영되는 2028년 이후 역시 수익 개선이 지속될 가능성을 언급을 해놨습니다. 신규 수주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3분기에 북미, 이쪽에서는 미국 비중이 확대가 돼서 올해 영업이익률보다 내년 영업이익률이 커질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작년 3분기 북미가 거의 200% 성장을 했고 1년 기준으로 해서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한 170% 정도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압기 품기에 내년부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워낙 갑 중에 갑이기 때문에 우리 K변압기 사려고 5년을 기다린다고 하니까 관세 아무리 치고 올라와도 그걸 제품 가격에 당당하게 반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회사 측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 전액 부담이 소비자 가격에 가는 전가가 가능을 하기 때문에 고객사의 부담 가능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목표 주가 110만 원으로 올렸고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이제 삼성과 SK그룹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잖아요. 이 변압기 수요 폭발로 관세도 크게 문제 없는 것처럼 메모리 수요 폭발로 인해서 역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바로 스토리텔링 이어서 다음번에 이제 삼성전자 메모리 강자에 대한 흐름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어제도 잠시 언급해드린 바가 있는데 목표 주가 20만 원 유지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추가적으로 KB증권에서 파운드리 쪽 강자의 삼성전자에 대한 면모를 부각시켜서 이 부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가 사양을 올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동안 HBM3E에서 경쟁하는 부분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예전부터 강조해도 우리는 HBM4에서 경쟁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러면서 엔비디아 상향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어제도 머니코드에서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출발선에서 경쟁하게 됐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KB증권은 지속적으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업계 최고 성능 구현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는데 바로 맨 밑에 있는 드램 적층으로 딱 쌓여있을 때 베이스 다이에서 맨 밑에 있는 그 파운드리 기반의 베이스 다이, 로직 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HBM 출하량이 3배, 1년 사이에 3배 늘 것이다라고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점유율도 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점유율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16%에서 35%로 대폭 상향을 하니까 이 목표 주가 이런 부분이 또 언급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2027년 이어서 2028년 같은 경우에 HBM4E, HBM
5.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그 다음 최첨단, 그 다음 최고양 사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걸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면서 추론 AI가 확산이 되고요. AI의 단계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현대차 최근 뜨는 거 보셨죠? 피지컬 AI 이쪽으로 뜨는 건데 피지컬 AI의 결국 최대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KB증권에서는 명명했습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수직 계열화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종합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고객사에서 열일을 해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가 있는데 바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AI5 칩이라고 해서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급도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50%이고 그리고 테슬라가 50이거든요. AI5. 그런데 이 다음 칩 AI6 같은 경우에는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TSMC는 이제 제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독점으로 AI6 칩을 만들어내는 바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주가가 부진한 게 HBM의 이유도 있었지만 파운드리가 완전 망해서 이기기도 했거든요. 잘 안 가서. 그런데 파운드리 아픈 손가락 이런 부분을 고쳐지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에 무게를 또 실었더라고요. 작년 적자가 7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에 흑자 전환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내년 흑자 전환 가능합니다. 목표 주가 20만 원 산출 근거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JP모건에서 이수 페타시스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비중 확대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15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사실 이수 페타시스는 작년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그리고서 좀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는 TPU의 생산 차질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로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JP모건은 어떻게 분석하느냐. 생산 차질의 문제는 해소가 됐다라고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우려감을 딛고 다시 한번 주가가 재도약할 수 있다라는 데에 베팅을 하는 듯 했습니다. 현재 TPU, 구글, 그러니까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다층 인쇄 회로 기판이잖아요. 그래서 구글 생태계, TPU 이 생태계 굉장히 중요한 공급망 역할을 합니다. 근데 TPU 주문이 급증하니까 괜찮은 건데 지금 생산 능력은 제한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희소 가치를 보셔야 됩니다. 레거시 TPU 점유율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40에서 50%에서 올해 20%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레거시 TPU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과거의 TPU거든요. 근데 점유율 하락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게 왜냐하면 최첨단 제품에서 그걸 상쇄해 줄 거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TPU 버전 7, TPU 버전 8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견고한 입지를 가져다 주면서 평균 판매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통 부분에서 점유율이 떨어지더라도 이 최첨단 쪽에서 잘 막아줄 거라는 게 JP모건의 그 분석 부분이었고요. 이게 특히나 TPU 버전 8, 8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게 평균 판매 가격이 2배 이상 늘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까지 이 TPU 버전 8 요게 전사 평균 판매 가격을 확실히 이끌어줄 거라고 봤는데 주요 동력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트워크 스위치라고 해서 서버와 서버 사이에 치고 들어갔다, 이거 빠졌다 나오고 요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고객사, 구글 이런 부분에서 수주가 지금 순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올해 EPS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올려잡은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공장에 대한 조기 가동 모멘텀도 붙어주고 있다라고 한 바 목표 주가 15만 원으로 올린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삼성 SDI에서 그 목표 주가를 떨어뜨리는 흐름들이 최근 발견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KB증권에서도 목표 주가를 5% 떨어뜨리면서 38만 원을 얘기했고요.
다만 매수는 유지했습니다. 그 근거를 말씀드립니다. 일단 목표 주가를 떨어뜨린 이유는 주식시장의 레벨에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에 주식시장이 워낙 급등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더 낮아진 그런 부분이 보이는 거고, 그리고 ESS의 이제 배터리에 주는 보조금 그런 부분을 받는데, 그러면서 북미 ESS 판가가 많이 못 올릴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도 좀 언급이 됐습니다. 일단 4분기 영업 적자 이런 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한 3,200억 원 정도 예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었고요. 굉장히 수요 처중에 강력한 부분이 이제 유럽과 미국인데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그 IRA 종료 이후에 전기차 생산 판매가 확실히 좀 둔화되고 있다는 게 포착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유럽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보조금 축소, 미국 또 유럽에서는 MS 이런 부분이 떨어지고 있어서 여전히 이런 부분은 좀 리스크이다라는 부분인데, 유일하게 믿을 구석은 ESS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수를 유지했다라고 얘기했고, 작년에 배터리 양산이나 올해 4분기부터 LFP 양산 본격화 요 이슈는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작년 3분기는 바닥 친 거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주식시장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큰 모멘텀이 부재한 바 목표 주가는 떨어뜨렸고요. 믿을 만한 구석이 ESS라고 한 바.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인 개선이 기대가 돼서 매수 유지했다라는 KB증권의 리포트,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죠.